일본 도쿄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한국 소유였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일본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들이 전부 한국 땅이 되어버린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22살 미나코입니다. 현재 대학교 때문에 도쿄에서 거주하고 있고 요코하마 출신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저에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늘 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들이 한국을 무척 혐오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사람들에게 한국계라는 사실을 들킨다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으니 어디 가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은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정도로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부다무탄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멀고 먼 학교로 전학을 보낼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자라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순수 일본인이긴 하시지만 역사를 전공하셨고 일본인의 대다수가 고대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애착을 보이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고대 백제 등의 한국에서 일본에 건너온 사람이 많으며 그때의 수많은 기술들이 전파되면서 일본을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본의 고대 문화는 자체적으로 발전했고 한국과는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사실을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 주시려 노력했고 한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진실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실에 대해 알려주셨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여러 문서들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던 아버지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요코하마에는 한국 대사관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부지를 구매할 때에 수많은 제1동포들이 돈을 걷었고 할아버지 또한 작지만 도움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있는 10개의 대사관 공간 중에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에 9개가 제1동포의 기부로 지어졌다는데 가치로만 따져도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조용히 살고 있고 굉장히 많다고는 들었지만 한국을 잊지 않고 도우려 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을 시기이고 일본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살면서 모은 돈들을 기부했던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도쿄 대사관의 땅이 압권이었는데 서가포라는 사카모토 방직 회장의 도움이 컸다고 했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5년에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14세가 되던 해에 오게 된 후 사탕을 팔고 폐지를 수집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948년에 방직회사를 세우고 급성장하게 되어 1950년대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제1교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죠. 그리고 1951년에 은행 돈을 빌려 사들인 현재의 대한민국 대사관 부지를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에 1962년 한국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는데 그보다도 전에 도쿄의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그곳은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촌인 미나토구 아자부인데 제가 얼마 전에 둘러본 바로는 정말 엄청난 넓이였거든요. 예전부터 제 친구들은 아자부에 가장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과도 같은 동네거든요. 서가포 회장 등의 제1동포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일궈낸 성과였고 그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고 구두 닦기, 심부름꾼, 신문 배달, 건설 현장, 이발사, 전기, 타일 등 여러 직업을 거치시면서 집안을 일으켰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바람에
평생 관절염에 시달리며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셨고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평범한 일본인 중에서는 잘 사는 편에 속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생각해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지 가족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힘든 시기에 겪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구두 닦기를 하시던 시절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 있었대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루벌이를 포기하려던 참에 어떤 어린 소년이 낡은 구두를 신고 지나가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손에 있던 마지막 몇 엔으로 소년에게 간단한 우산을 사주셨고 그날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고작 한 끼 식사도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춥고 덜 젖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남은 물집을 보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가짐은 아버지께서 늘 자랑스러워하시던 부분이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1동포로서의 정체성도 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한 번은 왜 우리가 일본인처럼 살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사라지고 만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아버지는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셨고 저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세였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며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할아버지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생인 제 동생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에 한국인이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인기가 전교에서 가장 많다는 소식이었죠. 평범하게 생긴 한국 친구였는데 한국인이 학교에 전학을 온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한국 친구가 전학을 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전체에 관심을 끌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드라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몇몇 특정 작품들만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OT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부터 짜릿한 스릴러,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는 편이라 집에서도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다음으로는 K-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K-팝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유명한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인 그룹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댄스 커버를 따라하거나 K-팝 가수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일본에서도 K-팝이 문화적인 중심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풍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동생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다 보니 이 기회에 아예 배워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저희 집 근처 도서관에도 한국어 교재가
따로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패션 또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는 한국 브랜드 매장이 빠지지 않고 입점해 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특히 한류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메이크업과 패션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동생에게 혹시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반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와 K-팝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용기를 내서 사실 나도 한국계야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진짜? 완전 멋지다. 라며 오히려 동생을 더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인이랑 친하게 지내면 더 많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겠다고 말하며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K-팝 팬인 한 친구는 너도 그러면 K-팝 춤 잘 추니? 라며 농담을 하며 동생과 더 친해지려 했고 다른 친구들은 동생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학생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동생 입장에서는 그날의 고백이 큰 용기이자 행복한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한국 계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은 동생을 우리 학교 한류 전문가라고 부르며 한국 문화를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동생은 가끔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며 웃지만 사실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꽤 기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정체성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동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밝혔고 친구들이 그걸 알고도 오히려 더 좋아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아버지께서도 저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았냐? 친구들이 이상하게 대하진 않았냐? 라고 물으시는 모습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친구들의 따뜻한 반응을 하나하나 전해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줬다고? 아버지는 놀라움과 감격이 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자랑스럽게 말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다. 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른다. 그분은 평생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사셨지만 늘 그걸 드러내지 못했던 걸 안타까워하셨거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세대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내보셨습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힘들었던 삶의 흔적이 담긴 깊은 주름진 얼굴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너희가 할아버지와 나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한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동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동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이나 표현 정도는 익혔지만 그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 몇 마디를 했을 때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본 문법부터 단어 외우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배운 것들이라 정확한 발음이나 억양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건 알려줄 수 있다며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도 같이 배울래? 라며 가족 전체가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 시간이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집에서는 종종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틀어놓으며 귀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께서 늘 고향처럼 생각하셨던 땅을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를 격려하셨고 어머니는 나도 한국의 유적지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서울에서 K-팝 콘서트를 꼭 가보고 싶다며 이미 한국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에 가면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유적지를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이나 한옥마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국 음식도 직접 먹어보고 싶었고요. 저희 가족은 이미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었지만 현지에서 먹는 맛은 또 다를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희 가족은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기만 했던 한국인의 뿌리를 이제는 당당히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한국이지만 정작 나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 한국 다큐멘터리나 역사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책도 몇 권 구매해서 돌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자 이제는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더구나 집안 사정도 많이 나아진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들이 이제 너희 세대에서는 이런 좋은 일에 쓰이게 되는구나라며 감회에 젖으셨고 어머니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색하며 여행 일정을 짜는 동안 우리 가족의 대화는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은 꼭 가야겠지. 경복궁이랑 남산을 보고 싶다고 하셨고 동생은 한강에서 피크닉도 해보고 싶고 홍대 거리도 구경하고 싶어 라며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며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같은 곳은 꼭 가보고 싶었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명소들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족 각자가 바라는 여행 목표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꾸셨던 땅을 직접 밟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만 했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우리의 뿌리와 연결된 한국을 온전히 이해하며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첫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시설,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죠. 이곳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철도는 빠르고 쾌적했고 주변 풍경은 깔끔하고도 정돈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동생은 와, 일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인데? 라며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구나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우연히도 광화문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행사 소식을 듣고 광화문으로 향했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퍼레이드와 군사 장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에는 정복을 입은 군인들과 다양한 장비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탱크와 전투기가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며 아버지는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그분은 늘 한국이 강한 나라로 우뚝 서길 바라셨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구나.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자부심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모두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연설 속에 담긴 자긍심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실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광화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방과 국민의 자부심으로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자는 다짐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감격이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땅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저희 가족은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고 여행 내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 입구에 서서 웅장한 흥례문과 근정전을 바라보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세심한 디테일,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이야말로 조선의 중심이었던 곳이구나. 한국이 얼마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진다며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씁쓸한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과거 경복궁의 한가운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세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자리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궁궐 중심에 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일본의 행위는 다시 떠올리기조차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근정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본이 과거에 이곳에서 저지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아름다운 궁궐 한가운데에 총독부를 세우고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행동은 정말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이야.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이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해. 동생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일본의 역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줬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게 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일본이 한국에 남긴 상처와 불행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궁궐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후원의 정원을 걸을 때에는 마치 조선의 왕과 왕비가 이곳을 산책하던 모습이 상상될 정도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속에서도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던 역사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창덕궁 역시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조선 왕실의 품격과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일본의 행위가 이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훼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우리 일본은 그런 행동을 저지른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는 창덕궁 후원에서 잠시 멈춰서서 과거 한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도 일어섰고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며 더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 하지만 우리 일본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날 궁궐을 걸으며 저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동안 아버지는 줄곧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을 다녀온 후 저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곳을 가든 성금함을 유심히 살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넣으시곤 했습니다. 여기서 번 돈은 이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나가던 길목마다 놓인 성금함에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사찰을 방문했을 때 전통시장의 입구에서 심지어 길거리에 놓인 작은 기부 상자에도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장난스럽게 아빠, 그러다 돈 다 쓰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내 의무야. 이곳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잖니.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족을 일으켰듯이 이제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땅의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히 기부를 넘어 과거 조국을 위한 할아버지의 희생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한국의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아이처럼 신이 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들렀을 때는 핫도그, 떡볶이, 호떡 등 온갖 간식을 사드셨는데 그때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며 감탄하시곤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드시며 우리 일본에는 없는 이 맛, 이 정서가 너무 좋구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하셨죠. 한 번은 작은 분식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을 먹고는 아버지가 직접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김밥은 정말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최고예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맙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이 이렇게 좋아해주니 나도 기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없이 행복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 여행 동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책임감 강하고 자상한 분이셨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자신의 뿌리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성금함에 돈을 넣으실 때마다, 간식을 사드실 때마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실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띠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한 기부나 소비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은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동생과 함께 한강 근처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는 일본에서 보던 도시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멋지지 않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처음에는 좀 낯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긴장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도 너무 체계적이고 깨끗해서 금방 적응되더라. 심지어 QR코드로 음식도 주문하고 길 안내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편한 느낌이야. 동생은 웃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우리가 길을 몰라서 조금 헤매고 있을 때도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거 어때? 요즘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도 많고 내가 한국어 조금만 더 배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나 한국에서 대학교? 그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은 어떤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걱정을 달래주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한국 대학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 많잖아. 그리고 내가 한국에 대해 배워가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리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여기가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일지도 몰라. 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 특히 내가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잖아. 한국어도 배우고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우리 가족의 뿌리와 연결된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면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진지하게 듣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동생이 한국으로 유학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도 좋은 기회겠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문화도 배울 수 있으니.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보기엔 동생도 한국에서 유학 가면 대박일 것 같아. 저녁에 먹었던 한식도 맛있어 했잖아.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동생은 웃으며 그런데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 마.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서 보내줄 거야. 빨리 돈 모아서 한국 유학 준비해야겠다. 이젠 유학 비용도 아끼지 않겠어. 아버지는 웃으면서 그러니까 동생도 한국어 좀 더 열심히 배워야겠네. 돈 아껴서 유학 보낼 수 있도록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보내야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두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유학 가면 아빠랑 엄마는 한국에 놀러 오시는 거지? 부모님은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유학 가면 우리는 자주 한국에 놀러 올 거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기대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면서도 농담을 섞어가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처럼 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온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한국으로 가버리자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1동포들 중에 한국인임을 밝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한국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일본보다도 살기 좋은 것이 분명하고 훨씬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같았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